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인권 변호사를 거쳐서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삼선 의원까지 정치의 우등생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정치의 길을 걸어오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를 만들고 계신 분이 오셨습니다.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예.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출범을 했더라고요. 예. 특히 그 여야 간의 갈등이 좀 밖에서 보기에는 크게 느껴지는데 초당적 모임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떤 모임입니까? 그렇습니다. 초당적이라는 거는 한쪽 당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 또 정의당, 민주당 모두가 함께했다라는 때 네. 초당적이고요. 예. 그동안 선거구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예. 비례성, 대표성이 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편중이 심하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중진 9분이 제안을 했고 예. 현재는 130여 분 이상의 의원님들이 정말 고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모아줘서 어느 때보다도 좀 잘 정치개혁이 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선거구제가 안 된 이유는 이 의원분들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130여 분, 150분 이런 분들이 호응을 한다면 네. 그 기득권을 없앨 수 있는 또 기득권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금 상임위에서도 중책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 그만두고 국회로 돌아왔어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노위는 환경부, 기후위기, 또 탄소중립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만들고 또 노동부는 노사상생, 사실 이제 디지털로 전환된다든지 4차 혁명 시대 이 노동력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또 그 과정에서 노사가 어떻게 상생하느냐라는 걸 주요하게 다루는데 그런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을 함께 일하는 그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의원님의 인생책이 참 궁금했었거든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저자이신 책이었습니다. 노무현이 만난 링컨이라는 책이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책이 2001년에 출간됐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위인을 좋아하면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잘 알고 싶어지잖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링컨에 엄청난 감화를 받으신 거예요. 정치에 입문하신 다음에 링컨이 걸어왔던 길을 보니까 본인이 걷고자 하는 정치적인 그 롤모델로서 충분한 그런 역할을 보여주셨고 네. 어떻게 하면 링컨이 보여줬던 그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담아서 링컨의 삶 그리고 그의 정치적 일대기를 쭉 정리한 책입니다. 네. 의원님이 이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오늘 추천을 해주셨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쓰신 저서가 꽤 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책 서문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예. 이 책은 나의 관점을 링컨의 삶에 투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을 뵙고 예. 또 모시고 했던 계기로 해서 제가 정치를 하게 됐고 또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생각하게 돼 있는데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치를 하시면서 내 삶이 투사된 거다 이 책이 라고 말씀하셔서 이 책은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과 그리고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어려운 환경에서 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목표를 성취했고 네, 또 그 네. 성취를 하는 과정에서 늘 타협의 정신, 배려하는 정신 이와 같이 두 분의 닮은
그런 삶과 정치적 역정이 있어서 예. 제가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내용,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의 링컨 이야기 첫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자, 그러면 왜 링컨인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써 있나요? 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고는 다들 알고 계신데 네. 이 링컨이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정규교육을 받은 것도 한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학으로 변호사 시험 준비를 해서 합격을 했던 거고요. 이후에 이 링컨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도 20대 시절부터 도전을 하긴 하거든요. 예. 근데 30대 중후반이 돼서야 중앙정계에 입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까지 됐고 또 당시에 이 노예제를 둘러싸 굉장히 커다란 갈등이 있었고 그게 실제로 이제 점화되면서 남북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네. 그때 대통령으로서 이 미국을 통합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고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이 1순위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이 책을 쓴 시기가 언제쯤 되셨던 건가요? 일단은 이제 2000년도에 쓰셨는데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 선거에 떨어지셨는데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시면서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을 이렇게 보셨는데 그 취임 연설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를 심판하지 맙시다. 그것은 남북 어느 쪽의 기도도 결코 신은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것이 통합이고 네. 또 늘 타협해야 되는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선거라는 것은 항상 한쪽을 이겨야 되고 한쪽은 지는 쪽이 있기 때문에 진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한 마음을 또 패배의 마음을 안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축복해 주기는 쉽지 않은데 중요한 건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에 임하는 것, 네. 또 선거를 하고자 했던 목표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던 연설을 들으시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링컨의 일대기에 대해서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연설하면 정말 명연설을 많이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닮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연설 잘하셨는데요. 예. 저도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이제 실제로 옆에 있기도 예. 하고 또 연설문을 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대통령님의 연설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네. 많이 겪어보고 예. 경험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연설의 네. 결론을 보면 모두가 납득하고 공감하고 어느 경우에는 정말 감동적인데 네.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식을 쓰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한쪽이 치우쳐서 과장하기도 예, 하고 예. 때로는 한쪽에 아주 강한 표현을 쓰기도 해서 참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로 지금 말씀하시지 하고 네. 실제 불안할 때도 있지만 늘 마지막은 네. 대통령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진정성 있는 내용을 네. 말씀하셔서 늘 마지막에 또 감동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회적 갈등은 지금도 이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권이라면 이런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곳이라고 저희가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책임을 맡긴 건데 오히려 이 정치권에서 갈등이 조금 더 양산되는 느낌을 국민들이 많이 받거든요. 사실 지금 정치권에 보면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회에 있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를 만들고 국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 국회에서 사회의 갈등을 모두 포괄해서 네. 타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또 네, 네. 의회의 기능인데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의회 안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걸 활용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양쪽에 오히려 이념의 잣대로서 네. 진영의 논리로서 이 갈등을 증폭시켜서 한쪽이 한쪽을 극복하거나 또는 확실하게 제압하려고 해버리기 때문에 사회 갈등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장되거나 과대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진정 사회에서 해결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 정치의 문제인데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선의로 정치하는 사람이 좀 더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세요? 그냥 마음 또는 좋은 생각,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 지금의 제도가 이와 같이 정치권의 갈등을 양산시키고 갈등을 해소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그게 이제 자체가. 선거제 개편 같은 것이 네. 이와 같은 선거제 또 현재 헌법에
여러 가지 구조로 봐서는 갈등을 양산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선거제를 바꾸고 분권형 개헌을 해야만이 제도가 바뀌어야만이 정치권의 갈등이 없어지고 이 정치권의 갈등이 없어진 것은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정치에 몸담으신 분이 이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맞는 판단이시겠죠. 근데 이 제도를 조금 바꾸면 훨씬 그런 갈등보다는 화합의 정치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제도도 이제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네. 30년 전에는 이 제도가 맞았습니다. 그때는 민주와 반민주 구도, 또 한쪽을 확실하게 이겨야 되는, 또 확실하게 한쪽을 좀 더 적극적으로 기능을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는 이런 제도가 맞지만 네. 지금처럼 사회가 다원화되고 다양화되어 있을 때는 소수당도 배려되고 다수당을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도 양당 체제 하에서 한쪽이 말하면 한쪽은 항상 그러다 다르다 틀리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도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답답하거든요. 나만 옳다고 하면 그럼 상대방은 무조건 틀린 게 되니까 지금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틀린 게 아니고 상대방이 다르다. 그런 다원주의, 다양성을 인정해야만이 네.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평론가 링컨과 노무현 두 분의 인생이 정말 닮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 책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뭐 우선은 우연의 일치겠지만 한국의 16대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16대 대통령 그리고 두 분이 대학을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고 아시다시피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잘 나타났지만 수임료도 굉장히 적게 혹은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 어떤 사람이 링컨 대통령에게 이제 변호사 시절에 사건을 의뢰한 거예요. 근데 25달러를 주면서 네. 이거 맡아달라 그랬는데 나중에 링컨이 저를 너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전 15달러면 돼요. 라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죠. 나머지를 보냈다는 믿기지 않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벌려고 무언가를 했다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자신이 공익적으로 사람들을 위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분 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고난, 실패가 네. 많았던 분들. 그런 이력도 비슷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네. 이제 군법무관 마치고 변호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서 변호사 하시다가 올라오셔서 저희 변호사에 합류해서 그래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뵙게 됐습니다. 최연소 민정수석이셨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이제 변호사 생활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정치 일선으로 가셨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대통령 되신 다음에 2년차 때부터 마지막 5년차까지 약 3년 8개월여를 청와대에 있었는데 예. 그때 민정수석 될 때 나이가 43살이어서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없어졌습니다만 네. 지금까지 민정수석 중에서는 가장 나이가 어리게 제가 일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정수석이셨잖아요. 제 전임 민정수석이 제가 민정비서관 때 민정수석이셨고요. 제가 민정수석일 때는 비서실장으로 가셔서 제 앞에 상사하시고 제가 모시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두 분 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시고 두 분 다 민정수석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민변이라는 민주사를 위한 네, 변호사 네. 모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부산, 네. 활동하시고 예. 저는 이제 서울에서 활동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함께 변호사를 하시다가 예. 서울에 와서는 저희 사무실에 와서 하셨으니까 예. 저로서는 이제 두 분 다 아주 각별한 법조 때부터 인연이 또 청와대 생활 인연도 하고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또 장관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당에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국회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한번 밸런스 게임 해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을 다 모셔봤으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한 사람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예. 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대 문재인 전 대통령. 하나, 둘, 셋. 일단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곤란하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똑같은 거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굉장히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강하게 한쪽을
딱 결정해서 추진을 네, 하시고요.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현안에 대해서 보고서도 많이 보시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현안 파악도 하시고 또 네, 판단하신 게 좋은데 네. 저한테 이제 어느 분이 낫다라는 네. 것은 이제 맞지 않고요. 아무래도 너무 두 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정치 스승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두 분을 통해서 배운 정치가 있다, 나한테. 그거 뭐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시민이 역할을 해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람 사는 삶, 사람 사는 세상을 말씀하셨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람이 중심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특히 낮은 자세로 이들 변호사 하실 때도 의뢰인이 오면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엄청난 시간이 투여되더라도 다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어요. 거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는데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은데 네.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 그러면 많이 국민들이 알지 않습니까? 예, 예. 절대 화내지 않고 인격적으로 예. 돼 있는 분이다 말씀을 예. 하시는데 예. 그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정말 사람에 대한 애정 네. 그리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대하는 이런 모습들이 두 분의 공통점이자 아주 장점이어서 저로서는 이제 그런 두 분을 모시고 일을 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큰 행복이고 실제로 아주 즐거웠습니다. 민정수석에 계실 때랑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랑 어느 쪽이 더 고단하다?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업무적으로 보면 민정수석의 업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적 업무까지 같이 하면서 예. 거의 모든 청와대 내 회의를 다 참석하고 참여했으니까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24시간 풀가동. 그렇습니다. 토요일을 제외하고는 일요일도 출근하니까 거의 이제 한 6일 정도 했던 그때 민정수석 때 업무가 이제 가장 과중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과중한 업무는 아닌데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갔을 때 코로나19가 가장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제가 이제 중대본 2차장을 맡았는데 예. 매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참석해서 회의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시간은 이제 좀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힘들었고요. 국회의원 생활은 이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기보다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생각하고 또 의제를 스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육체적인 힘든 것보다는 약간은 정신적으로 늘 피로함. 조금은 피로함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격에는 뭐가 제일 맞으세요? 저요? 저는 뭐 현재 국회의원 생활이 좋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다음 인생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트. 겸손한 권력, 강한 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키워드이기도 해요. 제일 앞에 써 있어요. 겸손한 권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든 정치인 링컨.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뜻을 담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른바 명망가들, 또 예전부터 우리 할아버지도 뭐 국회의원이었고 우리 아버지도 네.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물려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서민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게 당을 가리지 않고 시기 질투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링컨 대통령은 겸손의 리더십을 발휘했는데 스탠턴이라고 남북전쟁 당시에도 전쟁 장관을 맡아서 아주 활약을 했던 이 장관의 경우에도 원래 링컨과 숙적이었습니다. 링컨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링컨이 결국엔 스탠턴을 임명을 합니다. 어느 날 이제 대통령의 사인을 해서 명령서를 전달합니다. 근데 스탠턴이 그걸 받고 이런 명령서를 대통령이 보냈다면 이거 그냥 멍청이가 한 짓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되게 열받잖아요.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 스탠턴이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바보지 뭐 라고 하며 그 명령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링컨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분류를 하면 예. 함께 일하는 그럼 이제 내각의 장관도 있고 또 남북 전쟁 할 때는 장군들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한 분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네. 때로는 좀 무모할 정도의 불만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수용을 거해줬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각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참모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주 겸손하게 대하면서 그럼에도 본인이 이루고자 했던 건 해왔고요. 또 하나는 정적에 대해서는 훨씬 더 관대하게 더 겸손하게 했습니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때로는 사정하기도 하고 결코 그분을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으면서 일을 함께 하고자 내 진정성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링컨이 권력을 행사할 때 겸손한 권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그 겸손한 권력 행사가 결국은 큰 것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 링컨이 특히 남북전쟁 치르면서 이 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끊임없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던 그런 사연들 저희 예전에 그 링컨 전집 읽으면서도 네, 봤죠. 권력의 조건이라는 예, 예. 책도 저희가 읽었었죠. 예, 예. 근데 그 링컨이 이 남북 전쟁을 이제 수행하면서 보통은 링컨이 이제 공화당이었으니까 그냥 공화당 의원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사실은 되잖아요. 네. 예, 근데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용군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이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를 찾아가서 내가 대략 한 7만 5천 명 정도를 모집하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스티븐 더글라스가 링컨의 이 어떤 설득과 또 그 애국심에 감동이 돼서 우리 이양 모집하는 거 한 20만 명 모집합시다 라고 오히려 더 통 크게 나오면서 그야말로 초당적 협력이라고 하는 걸 이끌어냅니다. 그런 협력이 이루어질 때 국민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의원님, 그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링컨의 비결이랄까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목표의식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할 때도 조금 미흡하거나 네.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이 정책의 실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방의 통합이다. 예. 라는 딱 굳건한 목표를 정하고 나서 야당을 설득하니까 야당이 이야기를 듣기로도 이게 네. 정파의 이익이 아니고 또 링컨에 속한 그 집단의 이익이 아니고 결국은 연방을 위해서 한다. 예. 연방 통합이라는 그 굳건한 목표 제시가 네.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야당도 설득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겸손한 자세와 끊임없는 소통 등의 이런 게 합쳐져서 링컨의 그런 리더십, 지도력에 의해서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서 함께 가고자 했던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어릴 때 좀 어떤 분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의원님 사실 뒷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네, 그래요? 의원님이 네. 원래는 저하고 비슷한 과를 가려고 하셨더라고요. 진짜요? 문학소년의 꿈을 꾸셨대요. 맞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때 음. 그 저희들 때 이제 2개 학교 또 2개 학과를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면접을 이제 선택해서 가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불문과와 법학과를 두고 고민하다가 이제 법학과를 갔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좋아했고요. 소설 책을 읽는 게. 예를 들면 뭐 노인과 바다 이렇게 읽고 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정말 인생이 무상하다. 그럼에도 좀 열심히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문학을 전공해 보면 어떠냐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에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것도 불문학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 불어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불어가 왠지 예. 좀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똥블라네즈. 파리에 파리. 결국은 제가 고시를 칠 때 외국어를 하나 선택해야 네네. 되거든요. 불어를 선택해서 고시를 쳤습니다. 이야, 그러셨구나. 어머님이 불어 얘기를 하셔서 예, 예. 고향이 그쪽인 줄 알았는데 고향은 목포시고 고등학교 시절은 마산에서 보내셨더라고요. 가정 형편 때문에 이제 네. 전라도죠. 네. 경상도 쪽으로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네. 제가 고등학교 갔을 때 그 600명 정도 전교생 중에서 네. 호남 사람은 2명이 있었습니다. 오. 굉장히 이제 그 학생들에게는 그 마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낯설었죠. 네네. 제가 있다는 것이. 일단 사투리가 확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때문에 네.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습니다. 그냥 특색이 말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억양이 호남 억양은 앞에 액센트가 예. 있고 경상도 억양은 뒤에 이렇게 강조점이 있는데 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그걸 따라하면서 이렇게 놀리니까 저로서는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기분도 나쁘고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말투 때문에도 싸우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이 지역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근거가 없다.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출신 때문에 뭘 결정한다는 것은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미리 규정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지역 감정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했는데 네. 제가 뒤에 이제 모시고 변호사로 또는 대통령을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 감정 해소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거든요. 그렇죠. 저로서는 아주 어릴 때 심정적으로 느꼈던 이미 것을 느끼셨는데. 그걸 이제 노무현 그 당시 이제 의원 또 대통령께서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운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이런 정치를 또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고시 딱 사법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판검사 먼저 하다가 변호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변호사로 뛰어드셨더라고요. 그것도 뭔가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고시 공부할 때가 80년대 후반입니다. 예. 당시 민주화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초를 겪을 때인데 사실 고시 공부할 때도 그런 이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를 보면서 항상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어서 네. 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에 들어가서 학회 활동하고 또 이후에 민변 활동 등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변호사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 변호사로 이제 얼마나 활동하셨죠? 제가 실제 이제 시작한 거는 93년부터 청와대 가기 전까지 네. 한 2004년까지 했으니까 10수년간은 변호사로 했고 또 제가 청와대 마치고 선거에 떨어졌을 때는 또 한 4년간 변호사도 하고 해서 10수년 이상 뭐 변호사는 쭉 해왔었습니다. 또 이제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뭔가 그래도 난 이거가 제일 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것도 뭐 여러 개 있으시겠지만 오늘 하나 정도 좀 소개해 주신다면. 실제로 변호사 이제 제가 90년 초 중반에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까지는 권위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사건, 국가보안 사건을 많이 했고요. 네. 이제 약간 의미 있는 사건이라면 수지킴 사건이 있는데 이제 국가가 그 수지킴의 가족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그 수지킴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네. 국가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때문에 네. 3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아무리 국가가 잘못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가 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을 때 국가는 이런 국민의 소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라는 판결을 해서 이 수지킴 가족들이 물론 고통에 비해서는 적지만 수십억의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 판결 이후로 인혁당 사건이라든지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돼서 과거사 사건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로부터 물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이제 저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의원님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요 당연하지 게임도 잘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중에 맞다 싶으시면 당연하지를 외쳐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아니거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예.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중 비주얼 상위 5%에 든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단호하게 말씀하셨네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네. 생각합니다. 아니 왜요, 의원님? 실제로 국회의원 중에서는요, 제가 봐도 네. 굉장히 잘생긴 국회의원도 많고, 그래서 저는 뭐 외모가 잘생겼다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까지 있으신 의원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무풀보다는 악플이라도 관심을 받는 게 낫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아 정말요? 사실은 노이즈 이제 마케팅도 많이 보통의 경우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래 악플은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고가 아니라 네. 아주 악의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또는 정말 그분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언사를 쓰기도 하고 해서 저는 꼭 악플이 좋다 또는 악플을 긍정적으로 본다가 아니라 그냥 좋으면 선풀을 해주고요. 아니면 무시해주는 게 좋습니다. 무풀이 더 낫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을 때보다 내가 민정수석 업무는 아주 조금 더 낫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네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엄격했습니다. 민정수석 때는요,
사적인 모임을 안 가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문회라든지 사적인 교류 관계 있잖아요. 네, 무슨 네, 항우회도 네. 있고 뭐 네. 또 대학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데도 아예 안 가실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셨는데 저는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업무적으로 뭐 시간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네네네. 왜냐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책을 하는 데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많이 다녔는데 나중에 생각하면 제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전화하실지 모릅니다. 네. 방송 나가고 나서. 다음 질문 드립니다. 청와대 시절부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고 힘든 일을 할 때가 좀 많아서 조금은 억울하다. 하나, 둘, 셋. 아니거든. 아니거든.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네. 국회의원도 이제 3선하고요, 네, 네. 장관도 하고 있는데 제 능력에 비해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을 잘해서 됐기보다는 좋은 분들 만나 뵐 수 있었고 또 좋은 여건이 주어져서 제가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머님 되게 잘나셨는데 겸손하시기까지 하니까 오, 반전 매력이 있으시네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선도 문제 없다. 하나, 둘, 셋. 당연하지. 좋습니다. 네, 네. 자신감. 정치 개혁이 잘 돼서 네. 좀 더 좋은 제도화해서 제가 이렇게 의원을 계속 하는 게 필요하지 제도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수를 한다는 것 그걸 계속 지향하기에는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또 좀 마음이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의 당연하지 게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자, 노무현의 링컨 이야기 세 번째 차트 뜯어봅니다. 통합과 화합의 정치. 네, 링컨의 이상이자 노무현의 이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남북전쟁이 또 일어났고 또 전쟁 기간 와중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그때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때 소감을 밝혔는데 책의 268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의 결과가 위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랫동안 이익이 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반대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조금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승리를 구가하는 걸 기쁨으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적에 대한 어떤 증오심 이런 걸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제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겠다. 네.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네. 이 통합과 화합의 정치에 그야말로 어울리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통합의 정치를 하고자 하셨고 대통합을 강조하기도 하셨고 양보도 많이 하려고 하셨어요. 뜻대로는 잘 안 되셨지만 그랬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남북으로 갈린 것도 있는데 또 동서로 갈려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부 또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있겠냐. 네. 이건 통합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2005년에는 네.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네. 이런 선거제 등의 정치 개혁을 응해준다면 총리 등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 총리직을 주겠다라는 것은 사실 큰 제안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연정 제안을 한 거죠. 통합을 네.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대인 야당에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런 통합의 정치가 노무현 대통령이 일생 동안 추구했던 중요한 정치의 목표였습니다. 의원님 이 책 속에서 의원님의 정치 철학과 참 맞닿아서 특별히 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신가요? 구절보다 이제 내용으로 보면요. 네.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제를 이제 폐지해서 노예를 해방한 게 큰 이제 업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바로 해방을 하고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하고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서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럼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예를 폐지하는 사람에게나 그걸 주장하는 사람에게나 또 노예를 유지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러니까 비난받는 환영받지 않는 정책인 거거든요. 그런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 결국은 성공을 했는데 어떤 정책을 실천하고자 하면 예.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네. 그걸 다 이룰 것이 아니라 네.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해야만이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그 정책에 실효성이 있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 더글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적이었거든요. 많은 토론도 하고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가지고는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또 호소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설득을 했는데 네. 안을 만들 때는 타협의 안을 만들고 그 타협의 안을 정적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가서 제안하고 설득하는 그런 링컨의 여러 모습들은 정치를 하는 저희들로서는 꼭 본받아야 되고 제가 좀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서도 현실 정치에서 좀 벽에 부딪힐 때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네. 제가 지금 야당이 됐을 때는 여당의 실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 법안이나 또는 어떤 의안을 심사하거나 의결할 때도 하나를 양보하더라도 그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또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면 하나를 양보하게 된다라는 생각에서 저들은 늘 이제 조금 더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실제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게 유효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내가 생각했던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통과시키면 만족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정책이 퍼져나간 것을 봤을 때는 조금의 양보했던 안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링컨이 일찍이 이야기했던 이런 정신을 자꾸 새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 함께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사실 의원님의 이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볼 기회가 없는데 의원님의 매력을 엄청 많이 느끼시고 좀 호감을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평소 좀 딱딱한 모습만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부드럽고 네, 편안한 모습 또 이렇게 좋은 생각 나눌 수 있어서 참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의원님이 당연하지. 아니거든? 이런 거 아니, 어디서 맞아요, 보겠어요? 맞아요. 어디서 보겠어. 네. 의원님 이 책 또 누구한테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이제 당연히 청소년 분들이 보면서 이제 꼭 정치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정신을 링컨의 정신을 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천한 링컨의 모습이다라는 네. 것까지 같이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지역 주민들께서 의원님 너무 바쁘시니까 우리 지역 현안 잘 해결하고 있으신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올해 이거는 꼭 좀 해결하겠다 하는 게 있으십니까? 예, 제 지역인 안산이거든요. 네. 이 안산이 경기 산안부에서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네.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노선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GTX-C를 반드시 와야만이 진정한 경기 산안부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어서 예. 올해 이제 GTX-C 노선이 확정돼서 발표하고 네. 적어도 착공 일정까지 나오게 하는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의원님 만난 소감 어때요? 시원합니다. 뭔가 네. 인간 하이패스. 인간 하이패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접속사를 안 쓰시는 분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아. 거침없이 그냥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막 그래서 예. 저는 2회차 인생인가 해가지고 혹시 AI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의원님. 앞으로 그렇게 시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인간 하이패스로 오늘 등극하셨고요. 네. 네. 자,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네, 이런 메시지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존경하는 인물을 꼽아달라고 했을 때 김구 선생을 들었다고 해요. 물론 네. 존경하실 만한 분이지만 항상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실패한 분들을 늘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가. 정정당당하게 뭐 과정에서 노력하고 승리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링컨을 우리가 또 이야기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의원님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은데 뭐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늘 시청자 분들에게 필요한 정치 그리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치 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정치권에서 갈등이 고조되면요, 저희 밥상머리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가족끼리. 근데 정말 이런 갈등의 정치 구조 속에서도 어떤 화합을 이루려고 애쓰는 정치인들의 그 진정성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의원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초당적 개혁 꼭 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사회과학 분야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입니다. 런던 종합병원의 정신과 의사로 20년을 넘게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가 원인 불명의 증상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음의 증상을 읽어낸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고통이 어떻게 몸으로 이어지는지, 무엇이 그 고통을 더욱 깊게 하는지,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의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아픈 경험이 있거나 마음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있다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디컨슈머를 소개합니다. 2020년 초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소비의 20%가 감소하며 경제가 붕괴 직전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 역시 4분의 1이 줄어들어 환경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요. 디컨슈머들은 소비 집착에서 벗어나 간소함을 추구하며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는 생활 방식으로 기존 소비 문화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성장하는 소비 경제와 깨끗하고 건강한 삶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 디컨슈머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밀레니얼의 마음입니다. 최근 2010년대를 온몸으로 경험한 MZ세대의 목소리로 2010년대만의 특이점을 분석하는 세대론이자 시대론인데요. 기성세대가 만든 밀레니얼 담론에서 벗어나 나의 시대와 나를 규명합니다. 저자 강덕구는 1992년생으로 생생한 자기 반영적 관찰을 통해 미시적, 거시적 관점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바라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명하는 책, 밀레니얼의 마음입니다.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서평책은 마법의 비행입니다. 책은 조류부터 곤충, 열기구, 비행기 등 비행에 대한 거의 모든 대상과 화려한 일러스트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서평자 전중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이 책은 비행에 대한 온갖 궁금증을 과학으로 친절하게 답해준다. 새, 박쥐, 익룡은 살아있는 항공기다. 벌과 나비는 식물이 꽃가루를 교환하는 작은 수송기다. 남녀노소 누구나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책이다. 라고 말하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상상의 날개의 저 너머로 마법의 비행입니다. 두 번째 서평책은 혼돈의 세계입니다. 저자 리처드 하스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 외교협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혼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평자 이승열 국회 입법조사처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은 저자는 21세기 국제사회가 직면한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제안하고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미국의 외교 정책이 먼저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서평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위한 방향, 혼돈의 세계입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뵐게요.